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J 파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아이의 부모는 집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 안에서 자신의 딸을 다시 보게 됐죠. 상자 안엔 잘린 머리카락과 옷조각, 그리고 부패한 시신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은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으며 욕망을 참지 못했다는 식의 말을 남겼고, 이 한 건의 유괴는 결국 4명의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사건은 단순히 유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1988년 8월 22일 사이타마 현의 히가시 마츠야마시. 이날 4살짜리 소녀 요시자와 마리가 인형을 안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라는 인사처럼 언제나처럼 짧은 외출이었죠. 하지만 해가 저물 때까지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인근을 수색했고 곧 경찰에 신고했죠. 숲을 한가운데서 작은 운동화 한 짝과 인형의 팔이 발견되었고, 이웃 중 한 명은 회색 승용차가 아이에게 말을 거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도 정확한 인상착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고, 범인은 돈을 요구하지도 어떠한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는 사라진 상태였죠. 1988년 10월 12일 실종 2달 만에 마리의 부모 앞으로 도착한 한 개의 택배 상자. 겉면에는 인형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연 어머니는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상자 안에는 부패가 시작된 시신 일부, 마리의 것으로 보이는 옷과 머리카락, 그리고 손으로 눌러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은 편지에서 아이가 매우 아름다웠고 살해 후 일정 기간 곁에 두고 지냈으며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체 배달 사건은 일본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 실종이 아닌 사이코패스 연쇄범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범인은 이미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었죠. 1988년 10월 3일 오자와 마사미. 이번에는 도쿄 아키루노시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7살이던 마사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고 항상 다니던 길목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죠. 당시 목격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었고 조용한 주택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실종 이틀 후 근처 야산에서 불을 탄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원은 치아, 의복, 신발 등을 통해 확인됐죠. 현장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 일부에 불에 태워진 채 흩어져 있었고 타르 냄새가 강하게 풍겼으며 인근에는 소형 가스버너가 남아있었죠. 범인은 마사미를 유기한 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범죄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골 근처에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마사미가 평소 소중히 여겼던 물건으로 범인은 그걸 일부러 현장에 두고 떠났던 것으로 보였죠. 2달 후 이번엔 사이타마 현에서 또 한 명의 아동이 실종됩니다. 피해자는 4살 난 유치원생 에리였죠. 에리는 오후 3시 무렵 동네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엄마를 기다린다고 말하며 가게 앞에 서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단 몇 분 사이 아이는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수색은 강추위 속에서 계속됐고 경찰은 동네 곳곳을 탐색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 묘하게 접힌 어린이 잡지가 하나 버려져 있었죠. 그 잡지 표지에는 귀엽다는 말이 여러 번 더 쥐어져 있었던 흔적이 있었죠. 에리의 시신은 이듬해 2월 인근 숲속 낙엽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도 잘 가지 않는 외딴 곳이었죠. 시신은 발가벗겨진 상태였고 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머리는 땅바닥에 눕힌 채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됐고 시신 주변엔 얇은 손정등과 방수 시트 조각도 남아있었죠. 범인은 아이를 오래 감금한 뒤에 살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이타마 지역 부모들 사이엔 공포감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1989년 6월 6일 이 사건은 범인의 마지막 범죄로 기록됩니다. 도쿄 히가시 야마토시 5살 아야코는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들렀고 계산대 옆에서 엄마가 떨어진 순간 우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단 5분 사이에 사라졌고 마트 주변 CCTV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이번엔 결정적으로 실마리가 남아있었습니다. 마트 바로 맞은편 골목에서 장사 중이던 트럭 운전기사가 회색 닛산 차량에서 한 남성이 아이를 태우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아이는 낯설어했고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는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경찰은 차량 색상과 모델, 부분 번호판 이외의 정보를 조합해 차량 소유자를 추적했고 그 결과 한 남자에게 도달합니다. 이 남자 이름은 바로 미야자키 츠토무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방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죠. 형사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말을 잃었습니다. 천장을 빼곡히 채운 비디오 테이프는 무려 5,000개가 넘었고 아이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뉴스 보도 영상, 범죄 관련 다큐멘터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엔 피해 아동들의 뉴스 화면을 편집한 테이프도 있었고 시체 옆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었죠. 옷장 속에는 잘 개켜진 아이들의 옷가지와 신발, 그리고 손톱, 머리카락 같은 실체 일부가 라벨링된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방을 살인기념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야자키는 단순히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 전체를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미야자키 츠토무, 당시 27세.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과거에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팔꿈치와 손이 거의 붙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지만 외형적인 차이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의 조롱 대상이 되었죠. 학교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족과도 감정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무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긴 채 그는 집 안에 들여박혀 오직 비디오 테이프 수집과 범죄 관련 서적, 해부학, 그리고 어린이 사진과 애니메이션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소통하던 대상은 TV와 비디오 속 등장인물들이었죠. 그는 이 세계와는 다른 자신만의 질서와 감정으로 내면의 세계를 구축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도중 그는 살인을 미학적인 감정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사랑과 죽음의 경계를 혼동하는 듯한 모호한 진실을 반복했죠. 정신감정 결과 그는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자는 아니었고 충분한 사고 능력과 현실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즉, 이 범죄는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사고 범위 안에서 나온 범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989년 체포 이후 미야자키는 약 7년에 걸친 긴 수사와 공판 과정을 거칩니다. 그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이후 자신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번복되는 자백과 영상자료, 피해자의 유품 존재는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게 만들었죠. 일본 전역이 이 재판을 주목했고 그의 비정상적인 사생활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괴물로 보는 시선이 퍼지게 됩니다. 1997년 도쿄지방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비정함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의 깊은 고통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죠. 그 후에 10년 이상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6월 17일 도쿄 구치소에서 미야자키 츠토무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5세.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반성이나 유언도 남기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놀러 나갔던 겁니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에 가는 길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살고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일그러진 집착과 욕망은 그 짧고 평범한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고 아이를 잃은 가족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고립된 자, 또 다른 미야자키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겠죠. 1955년 3월 20일 일본 도쿄의 월요일 아침. 매일 반복되던 일상인 이날, 단 몇 분 만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감싸쥐고 주저앉았고 피를 토하며 바닥에 구토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숨을 헐떡이는 소리, 비명, 그리고 역사 안을 메운 정체불명의 공포.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열차 안에서 발견된 찢긴 비닐봉지와 그 속에 투명한 액체. 그 액체가 바로 살인가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존재가 숨어 있었죠. 총기를 든 테러리스트도 정권을 노리는 반정부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살인가스를 도시마 보판에 뿌린 건 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1955년 3월 20일 오전 7시 46분 도쿄 지하철 히비야선, 마루노우치선, 치요다선 출근길로 가장 붐비는 시간. 이 새 노선의 열차 안에서 동시에 이상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따갑다고 말했고 숨이 턱 막힌다고 했으며 일부는 경련을 일으키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승객들은 처음엔 누군가 속이 안 좋아 구토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자 열차 안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열차는 멈췄고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역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환기 시스템을 통해 퍼진 가스가 다른 열차, 다른 플랫폼, 그리고 다른 공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구조대는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증상이 너무 갑작스럽고 공통적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역사 곳곳에 찢긴 비닐봉지와 액체가 흘러나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액체가 바로 살인가스의 살인이었습니다. 살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개발된 군사용 신경가스입니다. 무색, 무취, 냄새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화학무기입니다. 살인이 체내에 들어가면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막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멈추지 않고 수축하게 되며 침이 넘치고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되어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바로 호흡곤란에 빠졌고 구조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그 위험성 때문에 국제협약으로도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무기였죠. 하지만 그 살인이 도쿄 지하철 안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시민들을 향해 퍼진 겁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그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 직후 일본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열차에 탑승했던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증거물,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 비닐봉지를 들고 탑승했던 수상한 인물들을 특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살인가스를 살포한 건 외부 테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치명적인 독가스를 푼 건 일본 국내에 본부를 둔 옴진리교라는 종교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1984년 설립되어 명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집단처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리는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었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으며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게 됩니다. 교단은 스스로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자처했고 종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 질서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이들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엔 교주 아사하라 쇼코, 본명 마츠모토 치즈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고 침술사로 활동하다가 종교에 빠지게 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했고 그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단지 상상의 경계를 넘어 현실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폭력으로 연결됐다는 점입니다. 옴진리교는 단순한 신비주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살인가스와 생화학 무기를 제조할 실험실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죠. 호지산 인근의 시설엔 제7사라 불리는 비밀 건물이 있었고 그 내부에는 화학약품 보관소, 실험실, 정제장비, 고문실, 그리고 감금실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교단은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등 전문 인력을 대거 포섭했습니다. 이들은 일부는 순수한 신념, 일부는 극단적 세뇌 상태에서 살인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군대에서나 사용되던 고농도의 순도 90% 이상의 살인이 수십 리터 단위로 비축돼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살인을 실험해보기 위해 동물에 적용하거나 심지어 내부 신도에게 실험할 정황도 발견됩니다. 또한 교단은 적대 세력을 암살하거나 외부 비판 세력을 위협하기 위해 살인가스를
소규모로 실험한 전적도 있었습니다. 즉 3월 20일 도쿄 지하철 테러는 그들이 처음으로 살인에 사용한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아사하라는 5명의 실행조에게 살인가스를 들고 지하철에 침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각 실행조는 살인이 담긴 비닐봉지와 이를 찌르기 위한 뾰족한 우산 손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지정된 노선에 탑승해 출근 이파 속에 섞인 채 조용히 움직였고, 역에 도착하기 직전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봉지를 찔러 살인을 퍼뜨리고 열차에서 하차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열차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고, 피해자들은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한 채 증상의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히비야선 츠키 지역에서는 5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도쿄라는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에 가까웠다고 평가됩니다. 살인은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 때문에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방독면 없이 현장에 진입했고, 일부는 2차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지하철은 즉시 폐쇄됐고 수백 명의 환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살인 중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병원 현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뉴스는 실시간으로 지하철 테러 발생, 사망자 속출, 독가스 정체 불명이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도쿄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도시 전체가 일종의 전시 상황처럼 마비됐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옴질리교 본부에 대해 전면 수색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살인 원액, 독극물 실험 기록, 신도 감금실, 고문 흔적, 심지어 죽은 신도의 유골까지 발견됩니다. 이제 모두가 인정하게 되죠. 이 조직은 종교가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가진 무장 테러 집단이었다는 사실을요. 사건 발생 약 2달 뒤 경찰은 아사하라 쇼코를 체포합니다. 그는 교단 본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고, 체포 당시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작된 재판은 일본 역사상 가장 긴 형사재판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살인가스를 합성하고 보관한 정황, 실행조에 대한 지시 내용, 신도들에게 무력을 훈련시킨 기록,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도쿄지방법원은 아사하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살인이라는 금지 화학무기를 사용해 사회적 대략 살인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 뉘우침조차 없다며 최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형은 즉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약 13년이 넘도록 수감 상태가 이어졌고, 2018년 7월 6일 마침내 옴질리교 주요 간부 6명과 함께 동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3년이 흐른 뒤였죠. 살인가스를 만드는 건 과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람에게 향하게 만든 건 맹목적인 믿음과 광기였죠. 사람들은 단지 지하철을 탔고 출근을 하려 했고 하루를 시작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일상을 파괴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와 과학, 인간과 조직,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9월)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젊은 여대생 한 명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이케부쿠로 거리. 그날도 늘 그렇듯 네온사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단 몇 시간 후 그 여대생은 붉은 피를 흘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돈을 노린 강도였을까요? 우발적인 살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충격적인 정체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엄청난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제2파일이 다룰 이야기는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이케부쿠로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9월 8일 금요일, 도쿄는 조가을에 접어들었고 낮엔 따뜻했지만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경 20살 여대생 와타나베 에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이케부쿠로역 인근 상점가를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리는 예술 계열의 대학에 다니며 디자인과 사진을 공부하고 있었고 이날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연락도 자주 하며 SNS에도 활발하게 사진을 올리는 활동적인 성격이었죠. 특히 이날도 퇴근 직후 친구에게 집에 가는 중이야 라고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시간은 정확히 오후 8시 42분 무렵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에서 600m 떨어진 한 건물 옆 공터의 방범 카메라 영상에는 그녀로 보이는 인물이 낯선 남성과 함께 인근 골목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게 에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생존 장면이었죠. 그날 밤 늦게까지도 에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느낌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접수가 된 시점은 다음날 오전 6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건은 충격적인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9월 10일 오후 이케부쿠로 인근 주택가 뒤편의 공사 예정 부지에서 한 노숙인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현장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 장소는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 잡초와 자갈 사이였으며 시신은 얇은 담요에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고 얼굴을 제외한 상반신 일부에 심한 외상이 있었죠. 특히 얼굴은 비교적 온전했는데 범인의 시신을 숨기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바로 신원 확인에 착수했고 발견된 소지품과 지문을 통해 시신이 와타나베 에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에리는 살해당한 뒤 이틀 가까이 외부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즉 손이나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된 것이었고 시신에는 성적인 폭행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 방범 카메라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경찰은 이 세 가지 단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찰은 에리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 주변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후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촬영된 영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 근처에서 에리와 동행하던 남성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는 검은 모자와 가벼운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고 눈에 띄지 않는 듯 행동하면서도 에리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따라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남성은
사건 현장 근처까지 에리와 함께 걸어가며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후 혼자서 골목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었죠. 에리는 그 이후부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과 직결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주민, 상점 관계자, 통근자들을 상대로 단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상점 점원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상점 점원은 며칠 전 사건 발생일 밤에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했던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술에 취한 듯 휘청였고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걸며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처음에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 대화에 응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는 증언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일대 CCTV와 목격 정보를 조합했고 이케부쿠로 인근에 과거 여러 차례 여성을 뒤쫓거나 말을 걸다 신고됐던 인물 하세가와 타쿠로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하세가와는 27세 남성으로 일용직을 전전하며 고정 수입이 없었고 과거 성추행 및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1998년엔 지하철 안에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죠. 경찰은 그의 DNA 샘플을 확보해 사건 현장의 증거물과 비교했고 일치 결과가 나오면서 9월 15일 하세가와는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 직후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CCTV, DNA,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결국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합니다. 하세가와는 피해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케부쿠로역 주변을 배회하다 우연히 에리를 발견했고 겉모습이 단정하고 또래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자라는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고 에리는 무시했지만 계속 따라오자 경계가 느슨해졌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하세가와는 외진 골목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망치려 하자 순간적으로 목을 조르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폭행했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한 채 도망쳤고 다음날 근처 여관에 숙박한 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하세가와가 계획적으로 살인은 아니었지만 성적 충동과 지배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각한 범죄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세가와는 살인, 강간치사,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감행한 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우발적 살인이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하세가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병은 확정됩니다. 에리의 유족은 판결 직후 언론을 통해 죽은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해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 말은 일본 사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이 이뤄진 비극을 넘어서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이케부쿠로였고 범인이 특별한 흉기를 사용한 것도 차량을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따라갔다는 이유로 생명이 사라진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사건 이후에서도 유사한 접근 시도나 불신 검문 사례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케부쿠로역 주변은 한동안 여성 홀로 귀가주의 구역으로 불리게 되었죠. 경찰은 이후에도 방범 카메라 설치를 강화했고
이 사건은 도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됩니다. 에리는 단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입니다. 가방엔 학업 과제가 담겨 있었고 휴대폰엔 친구와 나눈 일상적인 대화가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왜곡된 충동이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건 어쩌면 말 한마디, 시선 한번, 날아가는 걸음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2008년 6월 8일) 일요일, 도쿄 아키하바라.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 그리고 오타쿠 문화의 중심지로 유명한 이곳은 매주 일요일이면 보행자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차량이 통제되고 시민들의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축제처럼 평화롭고 활기찬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단 7분 만에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트럭 한 대가 인파를 향해 돌진했고 곧이어 한 남자가 칼을 들고 거리를 질주하며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총 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며 일본 사회 전반에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범인의 성장 과정부터 범행 당일의 움직임, 그리고 그의 체포와 사형 집행까지 왜 그는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토 토모히로. 1982년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엔 누구보다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반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삶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여러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일을 전전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단기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가정 환경 또한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와는 감정적으로 소원해졌었죠. 무엇보다 그는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그는 점점 온라인 공간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익명의 채팅, 그곳에 그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고 동시에 좌절의 공간이기도 했죠. 가토는 당시 일본의 대형 익명 게시판인 이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일상, 고통, 분노, 외로움 등을 자주 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죠. 때론 조롱당하기도 했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1, 2주 전부터 그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난 살인을 할 것이다. 일요일 아키하바라에서 모두 죽여버릴 거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처음엔 사람들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세와 가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6월 5일에 이미 범행에 사용할 칼을 구입했고 6월 7일엔 범행 장소인 아키하바라의 도로 구조, 인파의 밀집 시간대, 경찰의 배치 상황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그는 새벽 5시 렌터카를 몰고 도쿄로 향합니다. 낮 12시 33분, 트럭 한 대가 아키하바라 중앙거리로 돌진합니다. 행인들은 갑작스러운 트럭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참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트럭은 3명을 들이받은 후 정지하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옵니다. 그는 바로 가토 토모히로였습니다. 가토는 곧바로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들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시 칼을 찌르기도 했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쫓기도 했죠.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단 7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지만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직장인, 관광객, 가족 단위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히 쇼핑을 하러 나왔고 또 어떤 이는 연인과의 데이트 중이었으며 누군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 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의 증언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쓰러졌고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 남자는 사람을 찌르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사건 발생 7분 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가토를 체포합니다.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가토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거부하지 않았고 되레 스스로 범행 동기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세상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일 아키하바라에 간다. 칼도 챙겼고 트럭도 준비했다. 기대해라. 경찰은 그가 사용한 칼, 트럭,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압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그의 컴퓨터에는 범행에 필요한 정보와 계획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냉정하고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일본 전역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시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토의 얼굴과 진상이 공개되었고 그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가토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 사건은 극도로 계획적이며 사리가 뚜렷한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그 수법은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 또한 엄청납니다. 2011년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가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6일 일본 법무성은 가토 토모히로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합니다. 형 집행은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고 당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사회에서의 소외, 고립된 청년 세대, 비정규직 문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었던 복합적인 사건이었죠. 가토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절망을 타인에 대한 증오로 바꿔버렸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보행자 청구 제도를 일시 중단하고 경찰 순찰을 강화했으며 무기 소지 및 인터넷 범죄 예고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그날 목숨을 잃은 7명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키하바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지금도 일본 현대 범죄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범죄, 우리는 그것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사회가 외면했던 한 청년의 붕괴된 내면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쿄, 화려한 불빛이 넘실대는 도시 속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악몽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여고생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아이는 인근 주택가의 2층 방에서 무려 40일 동안 지옥보다 잔혹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범인의 부모조차도. 오늘 제2파일에서는 도쿄 여고생 강금살인 사건, 이른바 후타코 타마가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도쿄도 에도가와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요코타 메구미.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길이었고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가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죠. 하지만 메구미는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소년들에게 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4명은 모두 당시 16세, 17세였던 고등학생과 무직 청소년이었고 조직폭력배와 관계가 있거나 비행을 일삼던 문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메구미를 발견하고 강간하자며 납치를 계획했죠. 그날 저녁 메구미는 귀가 중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말을 걸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오빠가 너를 찾고 있다며 접근했고 뒤이어 다른 3명이 나타나 강제로 그녀를 근처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메구미는 후타코 타마가와에 있는 범인의 집 2층 방에 감금이 됩니다. 범인들 중 한 명인 미나토 히로시. 집은 외견상 평범한 주택이었고 부모와 형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구미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히로시의 어머니는 메구미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히로시의 형 역시 몇 차례 메구미의 신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40일 동안 메구미는 상상할 수 없는 성폭력, 폭행,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폭행은 더 심해졌고 물과 음식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로 지지는 행위, 생리대를 강제로 먹이는 행위, 쇠막대기로 구타하는 등 그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정신을 잃기도 했고 심지어 가해자들에 의해 마루 위에서 오물 처리를 강제로 시키는 등의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메구미를 노예로 삼는 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웃으며 때리고 울면 조롱하고 더 심한 고문을 가했죠.
음식은 거의 주지 않았고 그나마 주어진 것도 상한 밥이나 부패한 음식이었습니다. 방 안은 겨울철 냉기로 차 있었고 메구미는 얇은 옷 한 장만 입은 채 바닥에 방치됐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학교에 복학 의사를 밝히며 교사에게 요즘 여자랑 같이 살아서 바빠요 라는 말을 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언행입니까? 그들은 그녀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죄책감은커녕 이 상황을 자랑스러워 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도쿄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한 달 이상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메구미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이웃이 들었고 범인의 부모도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이 지역 야쿠자와 연관이 있었고 그 집안도 문제를 일으키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메구미가 기지를 발휘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웃이 다시 범인들에게 그녀를 넘겨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무관심과 방조는 이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죠. 그녀가 감금된 방은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평범한 방이었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메구미는 제대로 누워서 잘 수도 없었고 가끔 제공된 이불은 오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그녀는 40일간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죠. 1989년 1월 4일 메구미는 극심한 구타 끝에 결국 사망합니다.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심한 출혈과 장기 파열, 그리고 극심한 탈수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고 이후 반응이 없자 시신을 확인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범인들은 당황한 끝에 시신을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유기했습니다. 이 장소는 도쿄 인근의 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며 사진을 찍고 웃기도 했습니다. 시신 유기 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간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학교를 다니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범인 중 한 명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조사 중 우연히 이 감금 사건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공범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현장 수색 결과 콘크리트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메구미였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실종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고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 범인들의 진술, 그리고 메구미의 유골 상태를 토대로 수사 결과를 정리했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본 전역은 충격에 빠집니다. 체포된 가해자들은 총 4명이었습니다. 모두 당시 16세, 18세였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장기간의 감금, 그리고 반복적인 폭력 등으로 인해 소년법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죠. 결국 이들은 성인에 준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형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최대 형량이 제한되어 있었고 주범 미나토 히로시에게도 겨우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로 재차 체포되며 교화불능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범들 또한 각각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이미 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모는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딸이 당한 고통이 단 20년으로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소년법의 한계, 경찰의 무능, 이웃들의 침묵, 가해자 부모의 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 메구미의 부모는 딸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 앞에 섰으며 지금도 소년범죄 관련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침묵은 범죄의 동조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무관심한 이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도쿄의 한복판에서 한 명의 여고생이 아무도 모르게 40일 동안 지옥을 살다 갔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나이로도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은 인간성 말살 범죄였습니다. J-파일은 앞으로도 이런 잊혀진 사건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며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자신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면요. 아무리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외쳐도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세상과 단절된 채 감옥 안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요. 오늘 이야기할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나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무고한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비극이자 일본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J-파일에서 전해드릴 사건은 바로 토치기현 아시카가 소년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1990년 5월 12일 토치기현 아시카가시. 아침부터 햇살이 따뜻했던 그날, 도시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파친코 마니아인 엄마는 5살짜리 아들 요시나카 유키요시 군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파친코 가게를 찾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죠. 아이를 데리고 파친코 가는 부모들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유키요시 군은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공터에서 혼자 놀던 유키요시 군은 오후 3시 30분쯤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던 손님들도 함께 아이를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파친코 가게 주변은 물론 인근 주택가와 하천, 야산까지 수색했지만 실종된 아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토치기현 전체에 경계령이 내려졌고 언론들도 유괴 가능성을 보도하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지 무려 1년이 지난 1991년 6월 8일,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너무나 참혹한 모습으로 아이는 발견됩니다. 아시카가시에서 20km 떨어진 와타라세 강 하류.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강둑 쪽 풀숲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떠오릅니다. 강에서 놀던 지역 청소년이 이상한 냄새에 이끌려 근처로 다가가 봤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소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은 전라 상태였고 입에는 속옷이 물려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 이 시신은 1년 전 실종된 요시나카 유키요시 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부검 결과 사인은 지식사로 추정되었고 성적 학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속옷을 입에 물린 행위 자체가 가학적 성향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1년이 지났고 현장 보존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는 낭황에 부딪힙니다. 이때 경찰은 한 남성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마노 히로시. 당시 43세였고 아시카가시 인근에 살고 있었으며 독신의 내성적인 성격, 과거 음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죠. 경찰은 그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성향 추정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는 점입니다. 1991년 9월 경찰은 시마노를 체포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체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무려 13일간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죠. 하지만 이 자백, 알고 보니 고문에 가까운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서에 남은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를 유기한 뒤 자전거에 태워 강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속옷을 벗겨 입에 물게 한 뒤 강에 유기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현장 정황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체가 발견된 장소는 진술된 지점과 10km 이상 차이가 있었고 운반 수단도 자전거가 아닌 차량일 가능성이 높았죠. 게다가 자백 외에는 그 어떤 물증도 없었습니다. 지문, CCTV, 목격자, 그 어떤 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1993년 3월 시마노 히로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17년간의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1993년부터 감옥에 수감된 시마노 히로시. 그는 재판 내내 그리고 수감된 이후에도 줄곧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언론에도 법원에도 심지어 변호인단에게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러던 중 2000년대 중반 일본 사회에서는 오심 재심 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시마노 사건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중심에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쿠도 나오키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모두 입수해 분석했고 수사 자체가 무리했고 자백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몸에서 채취된 체액과 시마노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당시 기술로는 비교가 어려웠지만 2008년 재검사에서는 완전히 불일치로 판명됩니다. 게다가 아시카가시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유사한 형태의 미제 아동 유괴 사건이 최소 5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들 사건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점도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즉, 시마노가 진범일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오히려 진범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2010년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드디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마노 히로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보내온 17년, 내 청춘도, 가족도, 사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경찰, 검찰, 법원. 하지만 그 누구도 공식적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죠. 심지어 진범에 대한 수사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나카 유키요시 군의 가족은 진범은 어디에 있느냐, 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경찰을 상대로 항의하고 있고, 시마노 히로시 역시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형사 사법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범은 찾을 수 없었고, 세월은 흘러 이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한 남자의 17년, 그리고 한 소년의 생명,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이 두 개의 비극은 이 사회가 절대 반복해선 안 될 경고장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J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